2024-2025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토트넘 대 리버풀의 경기가 리버풀 홈인 안필드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컵대회 4년 만에 결승 진출이 가능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며 손흥민의 평생 수건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경기입니다. 4년 전에는 이 준결승에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만났었고 또 당시 무관중 시대였고 손흥민의 전성기 시대라서 카라바오컵 우승에 대해서 절실했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결승을 진출했을 때 레비 회장은 무리뉴 감독을 경질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카라바오컵은 매우 다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축구가 끝나갈 무렵이고 그 사이에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아쉬움에 손흥민의 목표는 개인의 성적보다 오로지 올 시즌 우승이 목표였을 뿐이었습니다. 거기다 카라바오컵은 올라오는 과정이 맨시티, 맨유, 빅클럽을 상대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팀 중에 한 팀인 리버풀을 상대로 1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까지 하면서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나갈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리버풀은 최근에도 4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여전히 무서운 팀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부상자는 단 2명뿐인 부러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최근 5경기 3승 2패였고 부상자 속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 전적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토트넘이 그렇게까지 밀리는 건 아닌데 문제는 안필드에서만큼은 토트넘이 1무 4패라는 초라한 성적이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계속 득점을 했었고 안필드에서도 득점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패배라 할지라도 1점 차 패배라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토트넘이 1차전에서 리버풀을 무실점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큰 논란 없이 수비도 안정적이었고 킨스키 골키퍼가 데뷔전이었는데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리발이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의 선택은 미드필더를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들로만 출전시키면서 그게 제대로 통했습니다. 원정이지만 그때처럼 수비와 미드필더들이 촘촘하면서 미치게 뛰면 막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과 다르게 선발 라인업조차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더벤이 어떤 상황인지 엔지 감독이 그동안 깜짝 놀라게 하는 기습 선발 출전 선수들도 있었다 보니까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지만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에서 반더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명단에서도 아예 제외였습니다. 매우 아쉬웠습니다. 또한 극적으로 토트넘이 영입했던 2명의 선수, 울버햄튼 이적 직전에 하이제킹으로 영입한 센터백 케빈 단소와 더 극적으로 영입한 뮌헨산 마티스 텔의 출전 여부도 짐작하기 어려웠는데 엔지 감독은 케빈 단소를 과감하게 선발 출전시켰고 텔은 벤치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킨스키 골키퍼, 아츠 그레이, 케빈 단소, 벤 데이비스, 스펜스, 비수마, 벤탄쿠르, 사르,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브에는 포로, 레길론, 베리발, 무어, 텔 그리고 나머지는 유망주였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윙어인 것이 좀 아쉬웠지만 비수마, 벤탄쿠르, 사르의 출전은 분명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동일한 전략이었습니다. 메디슨이 아예 부상으로 빠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 보면 확실히 메디슨은 이 팀에 어울리지 않나 봅니다. 토트넘을 상대하는 리버풀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알리송 골키퍼가 아니라 켈러거 골키퍼였고 브래들리,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흐라반베르,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 각포, 누네즈, 살라가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건 디아즈와 메갈리스터가 벤치로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무서운 거죠. 언제든 선수 교체를 해도 위협적인 선수가 출전한다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손흥민이 2021년부터 매 시즌 안필드에서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경기 연속 안필드에서 득점한 손흥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피지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모두 108cm 이상이고 스펜스까지 3백도 될 수도 있겠네요. 경기 시작된 후 3분 사이에 득점 기회는 없었지만 네덜란드와 브라질의 신경전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반다이크가 수비를 하다가 팔꿈치로 히샬리송 얼굴을 쳐버렸습니다. 히샬리송이 도끼를 품었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상대를 자극시켜야죠. 리버풀은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도 전방 압박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의 역습을 강하게 견제하는 듯 보였습니다. 10분 동안 손흥민의 터치를 아예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손흥민도 수비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토트넘이 실점이 없다면 손흥민은 경기 내내 수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리버풀은 공격을 할 때 숫자가 불어났는데도 커버를 해서 볼을 미드필드 진영으로 보내면 다시 볼을 리버풀에 소유를 합니다. 20분 동안 토트넘의 수비는 제대로 통하면서 리버풀이 아무리 몰아치려고 해도 토트넘도 거뜬히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를 했고 코너킥 2번을 모두 키커로 나서면서 리버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킥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에 토트넘의 전략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역습 상황이 있었는데 클루셉스키가 볼을 받고 질주를 했습니다. 그 사이 리버풀은 수비수 6명이 달라붙었는데 클루셉스키가 볼을 소유하고 있어도 동료들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혼자 알아서 하라고. 33분에 리버풀이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비수마의 역습, 패스가 미스가 생기면서 재역습을 당했고 각포에게 실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3분이 되어서야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공격적으로 맞붙을 줄 알았지만 우선 본래대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토트넘에 또 사고가 터집니다. 히샬리송이 볼을 쫓아가다가 주저앉았고 땅을 쳤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안 되겠어요. 진짜 또 당했습니다. 우리가 히샬리송이 나가고 마티스텔의 데뷔전이 되었습니다. 전반전을 0대1로 마친 후에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평점이 매우 낮았습니다. 당연히 그냥 매우 소극적으로 수비만 했기 때문입니다. 엔지볼이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건 처음 겪어봅니다. 수비 축구가 정말 재미가 없긴 하구나 새삼 느끼게 되네요. 토트넘은 전체 슈팅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점유율은 거의 2대8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수비에 집중했다 하지만 개인 능력 자체가 리버풀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빠르고 패스 정확도, 조직력도, 압박도. 후반 5분 만에 토트넘은 추가 실점을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하고 있던 킨스키 골키퍼가 누네즈보다 먼저 볼을 터치하지 못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살라가 넣으면서 이제 1, 2차전 합계 1점 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엔지 감독은 파격적으로 변화를 가져갑니다. 스펜스를 오른쪽 윙어로 올리고 포로를 풀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를 미드필더로 이동시키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적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토트넘은 추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역습 한 방에 벤뎁과 단소의 호흡도 문제가 생기면서 소보슬라이에게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20분이 남기고 최강팀을 상대로 2골을 넣는 건 가능할까요? 엔지 감독의 도박은 실패가 되었습니다. 아예 공격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 수비를 해버렸으니까 거기다 80분에 반다이크의 헤딩골이 나오면서 자멸해버렸습니다. 실점 전에 손흥민이 왼쪽 돌파를 하면서 각이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슈팅을 했는데 하필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추격을 실패했다 보니까 더 아쉽기도 하네요. 토트넘의 카라바오컵은 이대로 끝이 되었습니다. 슬프네요. hin수염고래였습니다.